안녕하십니까. 증산도 상생문화연구소의 김선주입니다. 오늘 역사 특강의 제목은 인류 문명의 뿌리 동이입니다. 여러분이 이 역사 특강의 제목인 인류 문명의 뿌리 동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동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잘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이 자체뿐이 아니고 우리 고대사, 우리 역사, 인문과학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제 조카가 저번에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라고 저희 친정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친정 아버지 하는 말씀이 고모를 봐라, 잘 생각해서 결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굉장히 그 역사 공부하시는 거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냥 좋아하셨거든요. 왜 그러냐, 요즘에는 역사 이런 인문과학보다는 실용적인 것, 직업에 있어서 빨리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 매달리는 현실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에 와서 우리 애가 역사를 공부하겠다 그러면 아주 즐거워할 것인가 라고 반문해 보면 사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애는 요리를 좋아해요. 남자인데. 그래서 별로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러면 왜 우리는 동의를 알아야 되는가 라는 거를 먼저 생각해 보고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무정신의 역사가 무정신의 민족을 낳으며 무정신의 민족이 무정신의 국가를 만드니 어찌 두렵지 아니한가 라는 유명한 독사신론에서 한민족의 그 민족권이 없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지금 역사 현실이 과연 어떠한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동북공정이라든지 독도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문제뿐이 아니고 고대로부터 중국과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마저 자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내부를 보면 우리 민족은 그럼 과연 어떠한가 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민족조차도 단군 조선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신화라든지 이 설화 이 정도까지 알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역사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 단편적인 사례로 단군상의 훼손을 들 수 있습니다. 단군상은 바로 우리 뿌리 조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이 우상이라고 해서 단군상을 훼손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한민족은 모두 단군 조선의 후예들입니다. 그 단군 조선의 뿌리는 배달 민족입니다. 그럼 배달 민족은 광명의 땅 동방에 살고 있는 어진 사람인 동이족을 또 일컫습니다. 결국 우리는 바로 동이족의 후손인 것입니다. 후손으로서 그 조상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그 기본적인 뿌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류 문명의 기원을 말할 때 세계 4대 문명을 지칭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시험에 많이 나와서 많이 외우셨을 겁니다. 우선 그 대표적인 거로 지금 중국에 있는 황하 유역의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강의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이 4대 문명이 인류 문명의 기원이라고 우리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서 일대에서 발견된 홍산 문화를 보니까 이 세계 4대 문명보다
훨씬 앞서서 존재했다는 것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히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많은 유적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홍산 문화의 주인공이 동이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유적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고학자는 전에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고고 자료가 발굴이 되는 것이 1980년대 이후로 굉장히 많이 동방 쪽에서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자기의 이론을 뒤집지 않을 수 있으면 그 고고학자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역사를 다시 쓰고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로 그 고대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이가 동방 문명을 개창하였고 그것이 바로 한반도를 넘어서 요소지역이라는 중국 대륙까지 지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인정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 이렇게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까지 지배하였던 동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국 한족에 의해서 동이는 정통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그 근본 뿌리조차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 흔히 알기를 동쪽 오랑캐, 중국의 주변 국가라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뿌리 문화마저 그 자치가 사라지게 된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 한민족의 기본적인 시원 역사, 나아가 인류 문명의 뿌리 역사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나왔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재구성함으로써 우리는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역사 특강에서는 이번 역사 특강에는 종이의 족적을 찾아서 고대사의 종통맥을 바로 잡는 그러한 한 시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역사 특강은 두 차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동이 자체의 개념,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또 갖고 의미가 변화되었나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동이라는 그 동이족은 어떤 활동을 하였을까, 어느 지역에서 활동을 하였는가라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홍산 문화를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홍산 문화를 중심으로 고고 발굴 자료를 통해서 동이 문화의 발자취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가장 먼저 할 것이 바로 동이 개념, 동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동자라는 한자를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나무에 해가 걸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뒤에서 해가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이 뜨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동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탄생, 시작, 그 다음에 생명, 이러한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동자 자체에서. 그러면 태양이 떠오른다는 건 뭡니까? 태양이 떠오르면 어두워진 곳에서 광명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명사상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명사상은 동방 한민족 사상의 원형이고 또한 우리의 환국시대인 뿌리국가의 환국시대부터 광명사상을 배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국의 환이 하늘의 광명이라는 밝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많이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동자의 의미는 어떤 시작뿐이 아니라 주인 혹은 주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 고대 문헌 중에 예기라는 문헌이 있는데 그 예기 공내에 보면은 주인치 동계 그다음에 객치 서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동쪽 계단으로, 그 다음에 객이는 서쪽 계단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동은 같은 의미를 갖고 서쪽과 객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흔히 많이 이제 쓰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중국에서 그 집주인을 방동이라고 부릅니다. 방동이죠. 방방자에다가 동력동자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세입자는 이름을 뭐냐면 방커라고 부릅니다. 방의 객인이죠. 그러니까 객과 주가 대칭되는데 이 주 대신 동이라는 말을 흔히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동에는 주인이라든가 혹은 주체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에서 살펴봤듯이 동 자체에서는 어떤 시작, 탄생 이런 것의 의미뿐이 아니라 거기에는 주인, 주체 이러한 의미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동이에서 사실 동보다는 이자에 대한 관심은 더 많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이의 이 자체가 동이 자체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동쪽에 있는 이, 즉 활을 잘 쓰는 족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각골문이나 금문 같은 것에 통해서 보면은 그것이 잘 나타나는데 각골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이 각골문의 초기 형태입니다. 각골문이라는 것은 상대의 그 점을 치기 위해서 거북이의 등이나 동물의 뼈에 글자를 새겨 넣었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글자 모양의 이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이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금문이나 이런 형태인데 금문은 또 뭐냐 하면은요. 금문은 금속에 쓰여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청동기 시대에 문양, 글자 모양인데요.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이 상태까지 오면은 여러분이 이 상태 속에서 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 봐도. 그렇지만 여기서 이 이는 뭐로 썼냐면 대자 밑에 옆에 활이 있는 것 같은 형태죠. 활이 뒤집어졌죠. 근데 대가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로 서 있는 모양입니다. 사람이 바로 서 있는데 그 뒤에 활이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 뒤에 보면은 거의 그 모양이 변하지 않고 이까지 이루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는 가장 먼저 쓰는 것이 활을 사용하는 동쪽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후한 시대에 허신이라는 사람이 편차나 설문해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많이 활용하는 것이 그 허신의 설문해자 중에 나오는 동방지이냐 종대종궁이라는 표현입니다. 종대종궁을 아까 말했듯이 저 대자를 따르고 활궁자를 따른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까도 말했듯이 대자는 클대자가 아니고 사람,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르고 궁을 따른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이는 활을 쏘는 동쪽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는 가장 먼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동쪽에 활을 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에는 그 이전에는 다른 의미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일찍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초기 아까 말한 각골문의 초기 형태를 보면은 여기서 이는 신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신성한 종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골문과 근문에서 이렇게 아까도 봤듯이 이게 초기 형태입니다. 이 초기 형태의 이는 사람인과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양의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초기 형태인데 그래서 동이 자체의 이름을 인방 혹은 시방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여기서 시는 죽을 시의 시자인데 단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사 때 신이 응감하도록 앞에 세워놓은 시동 혹은 신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결국 말하는 것은 신을 대신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의 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동의의 의미는 굉장히 신성한 의미를 갖습니다. 신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질인인데 동인은 동방에 살고 있는 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의 옛 글자는 여기 뒤에 보면은 이는 인이다 그래갖고 나와 있는 것이 옛 글자가 이자입니다. 이거는 인과 같이 공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의미가 같은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의 옛 글자 속에는 어질다라는 의미가 자체 속에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가 어진 사람을 뜻하고 있으면 후한서 동의열전에서 그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후한서 동의열전의 내용을 보면은 왕제라는 그거에 이르기를 동방을 이라 한다. 이는 근본을 말한다. 그 의미는 이가 어질고 살리기를 좋아해 만물이 대지로부터 솟아나오는 것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동이족이 분자국의 주체임을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서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 동과 이의 그 각각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동의가 가지는 의미에서 또 우리가 하나 잘 알아야 되는, 이해해야 되는 것, 아까 말했듯이 동은 해가 떠오르는 방위로 광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동이족과 광명 사상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태양의 본질은 바로 광명입니다. 따라서 광명 사상은 동이족의 태양 숭배 사상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숭배하는 그 동이족의 봉 사상과 삼조고는 여기서 연결되어서 토템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밑에 보시면요, 여기는 그 백제 시대에 나온 그 봉조 형상입니다. 봉조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봉황새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얼뜬 보기에 닭하고 좀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에는 닭의 무리에 속하는 봉조가 닭의 무리에 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집닭을 흔히들 봉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기 고대인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해가 떠오르면 닭이 울고 또 닭이 울면 해가 떠오르고 둘은 거의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둘의 그러한 것을 유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떤 불가분의 일치되는 관념, 이러한 유감을 갖는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다 태양과 당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태양과 당류 중에서 점차적으로 신성시하는 것이 봉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점차 변해서 숭배하기 시작했고 양자가 복합된 토템을 갖는 형식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이렇게 태양새, 태양과 관계된 것으로서 아까도 말했듯이 봉황을 들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좀 이따 다시 말할 삼조고 모양을 한번 보겠는데 우리의 동방에서 이러한 새와 같이 서양에서도 어떤 태양새는 존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듯이 그 뭐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에 보이는 불사조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피닉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바로 서양에서 태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서양 태양새입니다. 근데 약간 느낌이 다른 게 우리는 아까 봤듯이 동양의 봉황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태양과 더불어 유감을 갖는 같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그러한 의미로서 굉장히 중시되고 있지만 서양에 있어의 태양새인 피닉스는 저녁이 되면 태양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은 태양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침이 되면은 태양이 다시 뜹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이 살아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의미가 불사, 재생 이러한 의미로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있어서 태양새라는 성격들은 다 신성시대는 당시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토템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왕대오 선생은 봉황은 동이족의 상징 토템이며 그렇지만 그 원조는 삼조고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봉황과 삼조고는 각자 태양새이지만 어떻게 보면 원조를 보면은 태양새는 삼조고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조고는 동이족의 광명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그 진팔이라고 평안남도 진팔이 7호 고분에 해뜨름 무늬 금동장식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 중심부에 삼조고가 있죠. 이것은 당시에 있어서 고구려나 이러한 천자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문양으로서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고구려 각저총에 보이는 삼조고죠. 그러니까 모양이 조금씩 변하긴 했지만 태양과 연결되고 다리가 셋이라는 것은 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동이 자체와 동가이 이러한 의미에는 여러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심적인 의미는 활을 사용한 동쪽 사람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진 사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동이는 동쪽에 활을 쓰는 어진 사람이라는 의미로 바로 우리 민족의 성격을 여기서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동이의 개념에 대해서 뭐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이의 의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방에 활을 쏘는 어진 사람인 동이는 어떻게 해서 변방의 오랑캐로 폄하가 되었을까요? 그 오랑캐로 호칭으로 불리우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정치적인 대결에서 많이 유래되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대결이 뭐냐 하면은 그 서방이라는 그 중국의 화하족과 동이족과의 정치적 대결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탕록대전이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결은 대략 그 4,700년 전에 그 중국 사람들이 그들 민족의 시조로 삼아온 황제 헌원과 치우 천왕과의 탕록대전으로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4,700년 전이면은 우리 배달국 시대입니다. 치우 천왕은 그 당시 신농시의 마지막 임금인 그 유망 때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그 유망을 추방하고 새로운 정치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헌원이 그 당시에는 황제 헌원이 아니라 그냥 헌원이었죠. 한 제후국계 일원이었습니다. 이 헌원이 천자가 되려는 야망을 가지고 치우 천왕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탕록대전이
10년에 걸쳐서 73회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탕록에 있는 이거는 그 삼주당 내에 그냥 치우천왕 상이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뿐이 아니고 그 삼주당 내에는 치우나 황제, 염제, 그러니까 염제를 또 신농이라고도 합니다. 이 상이 있고 같이 나란히 있습니다. 물론 가운데는 황제가 있겠죠. 거기 중국에 있어서 당시 황제라는 것은 대표적인 자신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중화민족의 조상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같이 싸웠지만 지금으로 보면은 탕록에 다 관계가 있는 그런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제 헌원과 그 족속, 그러니까 화족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한족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은 치우천왕과 그 족속인 바로 동이족에게 패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물론 그 후손들 마음까지도 항상 치우와 동이족에 대한 일종의 공포와 적개심을 품고 거의 2300여 년을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국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면은 중원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은 중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국의 중심부인 중원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당시에 있어서 이러한 중원 지역을 동이족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어떤 느낌 같은 거를 그다음에 억울함 이런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책이나 이런 것에서 보면은 진시황에 이르러서는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는 전국 시대에 가장 서쪽 끝에 있는 그 척박한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진시황에 이르러서 강력한 힘을 길러갖고 제일 서쪽 끝에 있었던 나라에서 동진을 해서 중국 대륙 전체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시황,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나라 외에 가장 끝까지 진나라에 대항해서 싸웠던 나라가 전국시대 제나라입니다. 이 제나라에 있는 곳이 지금의 산동반도이기 때문에 어떤 동의 문화의 기반이 되는 곳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이러한 제나라를 맨 마지막에 물리치고 전국 통일을 달성한 다음에 동이족에 대해서 무자비한 숙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동이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민족이라고 생각하는 민족들에 대해서 변방으로 내쫓고 하는 일이 이뤄지고 그 다음에 무고한 숙청을 끝으로 통일제국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동이의 성격은 그러니까 진나라에 대한 그 글 같은 것은 한대 이후에 쓰여지죠. 바로 뒤 시대이니까 진 다음에 한대거든요. 한대 보면은 동이의 의미는 그 전에 있었던 동이의 의미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최초의 정사라고 하는 한모제 때 사마천이 지은 사기에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사마천은 탕록대전 자체를 왜곡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제 헌원을 자신의 뿌리 조상인 황제로 만들었죠. 그 치우천왕은 그 자체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탕록대전의 역사를 날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치우천의 존재를 왜곡하고 중국이 천자국이라는 천하 중심이라는 중화사관을 만들어낸 주요한 인물입니다. 한나라 이후에 쓰여진 그 역사서에, 그러니까 사서라 그러죠. 역사서에 나오는 동의는 전국 시대까지는 여러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동방족을 뜻하는 그러한 동의와 달리 동쪽 오랑캐라는 뜻으로 비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당시의 수많은 책에서 보면은 동의와 같이 당시 사이라고 불리웠던 서용, 남만, 북쪽 같이
잘 보이면 주변 국가, 마음에 안 들면 오랑캐 맥락으로 글이 쓰여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흔히들 잘 말하는 것이 관계가 좋다 그러면 우리는 형제국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비교적 천자국과 신하국이 아닌 형제국이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한테 그러면 누가 형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어떤 표현을 짓겠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끼리 반문을 해보죠. 우리는 만약에 중국과 형제국이다 할 때 여러분은 그럼 우리가 형이다라고 당당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쓸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갖고 만약에 그런 평소에는 굉장히 친한 척 하다가도 그런 자부심을 건드리는 것이 나오면은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대만에 있었을 때 중국에서 이제 넘어온 비행사들이 이제 대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착륙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대우가 안 좋다는 식으로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니네들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자존심, 민족의 자존심은 굉장히 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비해서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럼 우리 역사상에서 동의는 어떻게 쓰였을까? 여러분이 동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과연 동의는 옛날에 어떻게 쓰였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동의라는 표현이 과거에 고대에 있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라집니다. 문헌상에서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잊혀진 글자로 변합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동의가 우리 민족의 표현으로서 다시 쓰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에 대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것이 폄하하는 표현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어디에 보이냐면 조선왕조실록 같은 정사에 중국에 대비해서 폄하하는 의미나 아니면 우리 민족에 대한 그냥 통칭적인 표현 이런 정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볼 수 있는 글은 실학자,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 이제 실학자들에 의해서 동의에 대한 의미가 어떤 화하에 대응하는 동등 개념으로 인식되는 상황이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한치윤이라는 인물부터 시작해서 이제 후기로 내려오는데 그렇게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전 사람들과 다른 것은 동의의 거점인 요동 지역이다라는 것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들 지역의 동의의 일원이었다라는 정도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일제시대나 그 이후에 강단사학에서는 이러한 그들의 의견, 입장은 드러나지 않고 이러한 실학자들의 입장은 민족주의 사학이라든지 제야사학에서 지금 간간히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이족의 역사는 이제 그 뿌리부터 왜곡되고 혹은 상실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 중국이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고대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천자국의 종주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다른 거는 다 인정해도 중화, 중국 이런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으로서 천자국의 종주권을 갖는다는 것을 내세우고 또 우리한테 뺏겼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종주권을 찬탈하려고 끊임없이 역사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나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지금 국내 학계에서 간간히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건 주로 이제 학계에서 많이 가끔 나오고 있는 주장이죠. 그렇지만 전 국가적 역량을 발휘해서 그러니까 외교라든지 정치라든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러한 그 민족혼을 일깨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라고 보셔집니다. 특히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문제는 지금 어린 아이들부터 이런 것에 대한 그 인식을 갖게 돼야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국사도 제대로 안 배우고 그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적극적인 교과서라든지 이런 면에서 재미있고 흥미를 느낄 만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왜 동의라는 것이 의미가 변화되었나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그 동의라고 하면은 그러면 동의는 어떤 국가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동의와 동방의 뿌리 시대의 국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동방의 뿌리 시대 국가에 대한 자료는 찾기 어렵고 빨라야 단군 조선의 중기 정도의 자세한 자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동방의 뿌리 시대 국가로 황국, 배달, 조선으로 이어지는 삼성조 시대가 존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사람은 인정하고 있고 부인하는 사람은 그럴 리가 있나라고 아직까지 하고 그렇지만 그 전에는 조선, 단군 조선, 지금 말하는 게 고조선이죠. 단군 조선까지도 부인하던 것에서 이제는 단군 조선의 역사적인 지위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환국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환국이라는 것은 전 인류의 뿌리 국가입니다. 가장 먼저 나온 그 뿌리 국가이고 또한 이거는 우리 한민족의 뿌리 나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황국, 배달국, 조선으로 이어지는 여기 보면은 황국에 대한 지도가 있고 삼성조 전체에 대한 지도 모양이 좀 나오고 있지만 황국이 차지하는 그 영역을 한번 보시면은 황국이 차지하는 영역은 이렇게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산이라는 저 끝에 지역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위로는 바이카로 더 위 쪽으로 이런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거의 정통을 이은 환국의 정통을 이은 것이 바로 배달국이죠. 그다음에 배달국이 발전한 곳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홍산 문화를 보면서 배달과 단군 조선이 어느 지역에서 그 나라가 문화가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홍산 문화를 보면서 다시 설명했지만 그다음에 단군 조선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그 지역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나라는 보통 동이족의 중심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삼성조는 결국 동이족의 종통을 이룬 국가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또 뜻하냐면은 동방의 뿌리 국가는 모두 당시 동이족의 대표적인 광명사상을 배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환국의 환은 하늘의 광명을 말합니다. 환국의 종통을 이어받은 것이 배달국이죠. 이러한 환국의 종통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문명을 개척한 국가가 바로 광명의 나라 배달입니다. 배달은
배달이라는 것은 박달에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광명을 의미하는 박과 땅을 의미하는 달의 합성으로서 태양이 가장 먼저 비추는 밝은 광명의 동방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많은 고서가 있지만 그 고서 중에서 이제 환단고기 같은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삼성조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자료 자체가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영년 아니면 왕종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보면은 배달국은 환웅 18세에 전체 영년이 1565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를 한 것이죠. 보통은 몇백 년에 불과한데 18세 동안에 1565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면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오랬기 때문에 이 배달국이 차지하는 지역이라든지 범위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배달국은 그렇지만 우리 지금으로서 살펴보면은 넓은 중원 땅을 지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많은 문화 자료, 신석기 시대의 문화를 살펴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점차적으로 그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부딪히는 것이 서방의 한족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아까 살펴본 탕록대전이 하나의 그 대표적인 예라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의 한족과 동이족은 주도권, 영토, 분쟁 이런 모든 면에서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특히 황제 헌원 때가 치우천왕 때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것이 바로 부딪히는 정치적 사건과 연결돼서 10년 동안이나 전쟁을 하였고 결국 치우천왕은 탕록대전에서 황제를 굴복시키고 중원의 패권자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배달국 시대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배달국 시대가 존재했던 그 시대는 홍산 문화가 번성했던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점차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배달국을 이은 단군 조선은 신석기 시대 후반에서 청동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로서 문명이 가장 꽃피웠던 시대입니다. 그걸 그러면 어떻게 아는가? 단군 왕검은 배달국의 18세 환웅 만렵의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워지자 그 혼란을 바로잡고 배달국 계승하기 위해서 고조선을 개국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의 일입니다. 이 당시는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은 바로 청동기 문화가 꽃피우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옥기라든지 이런 그 요소 지역에서 옥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석기도 굉장히 발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가 가지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하는 경향이 있지만 단고만검이 세운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의 주인공이고 청동기 문화라는 것은 국가가 청동기라는 자체가 갖는 의미는 국가가 제사와 전쟁 등을 통해서 노동력을 집중할 수 있고 특히 그 조직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거대한 고대 사회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군 암검이 세운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가 꽃피웠던 시기고 그 문화의 주인공이 바로 동이족이기 때문에 당시 그 동북아 문명의 주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돼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은 단군 조선 또한 그 배달의 그 광명 사상을 이어받아서 광명에 외친 동방의 땅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광명 사상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삼성조 시대, 황국은 거의 기록에 보면은 그 7대 환인이 3301년 정도의 영년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배달국은 18대 환웅으로서 1565년에 영년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당군 조선은 47대 당군 2096년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동방 한민족의 뿌리 국가인 삼성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 시대에 대한 그 자료는 아직까지는 거의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만, 배달국부터 시작되는 배달과 당군 조선, 이 시대는 바로 신석기 문화가 시작되고 나중에 청동기 문화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그 1980년 이후로 그 동북아 지역이라든지 요하 지역, 이런 지역에서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중국의 황하 유역에서도 많은 신석기 문화들이 나옴으로써 이들의 문화가 얼마나 발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그러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이제 한 10년이나 20년 후가 되면은 더 정비가 돼서 우리가 어떤 고조선의 면모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자료도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그러면 이러한 동이 문화는 어디에서 위치하고 있었는가? 과연 동이 문화의 중심 무대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봤듯이 우리가 동이족의 후손이라고 했지만, 고대에 있어서 동이족의 활동 무대는 그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의 좁은 한반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북아 대륙의 문명 중심지를 다 포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동이 문화권은 어디인가라고 살펴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다 동이 문화권은 아닙니다. 이것이 중국에서 지금 중국에서 보이는 지역에서의 신석기 시대 문화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중에서 초기에는 발달한 지역이, 중국의 신석기 시대 문화는 앙소 문화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많이 말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왜냐하면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이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반파라는 곳이, 마가 옆에서 나온 것이 반파 문화라는 것과 묘조구 문화라는 것이 1970년 후반 정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1980년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이 자료가 엄청나게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신석기 시대 문화의 대표적인 예로 항상 지적하는 것이 반파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가요 문화라든지 반파 문화라든지 묘조구 문화, 이거는 소위 말하는 앙소 문화로서 지금의 황하무 유역입니다. 그러니까 동이 지역보다는 하화족의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흔히 당시에는 그러면 동이 문화는 어디일까라고 했을 때 많이들 지칭하는 것이 대문구 문화였습니다. 대문구 문화에서 나중에 산동의 용산 문화까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당시에 동이 문화로 많이 인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곽강을 받기 시작한 것이 이제 홍산 문화인데, 홍산 문화가 최근에 발견된 건 아닙니다. 1900년 초부터 점차 발굴되었지만, 나중에 이제 우하량이라는 곳에서 198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많은 자료가 나왔지만, 그 이전부터 발견된 자료로서는 어떤 동이 문화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지금은 홍산 문화 지역, 그러니까 요하 문화라고도 하죠. 이 지역과 이 산동 지역, 이 두 군데가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동이족의 활동을 보면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지역에 그 지역에 있어서 그들의 활동 상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이족의 그 발생지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서 동이족이 나왔는가? 뭐 시베리아 뭐라는 설도 있고 뭐 바레만 쪽이라고 하는 거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황국에서 볼 때 바이카로 일대 그 지역으로부터 이제 많이들 동이족의 흔적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바이카로 일대에서 점차 남하하여서 요녕성 서부에 이르러서 한 갈래는 동북쪽으로 가고 요녕성 서부 있는 데서 한 갈래는 동북쪽으로 가고 한 갈래는 내려와서 여기 바레만 있죠. 바레만을 끼고 내려와서 산동 지역으로 왔다는 설이 많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이족의 활동 무대를 살펴보면은 두 군데로 크게 나눌 수 있죠. 아까 그 신석기 문화에서도 우리가 느끼듯이 요녕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곳과 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두 군데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요녕 일대를 중심 무대로 하는 동이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홍산 문화와도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이 요녕 일대를 중심으로 삼은 동이족은 바이카로에서 남하한 동이족이 요녕성 서부에 정착해서 이제 배달국 시대에 해당됩니다. 그때 홍산 문화를 이제 이루어냈다고 지금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동이족 중에서 우리 민족을 형성하게 하는데 주류가 되는 것은 흔히들 한족하고 한족의 한은 우리 한국의 한이죠. 한족과 예맥족을 많이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고조선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한족과 맥족이 어떤 혼인 정책을 통해서 고조선에서 탄생되고 예족은 뭐 당시에 후족으로서 참여했다라고 나오는데 이러한 예맥족은 그 넓은 의미에서 동이족이고 맨 처음에 그 요녕 일대에서 터전을 마련해서 그 문화를 이루었던 민족으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맥족이라고 하지만 사실 초기에는 예족과 맥족으로 나뉘어서 있다가 나중에 부족이 통합됐다고 많이 보죠. 그래서 예족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고 있다 그러고 맥족은 곰을 토템으로 하고 있다 하는데 그들이 초기의 생활을 살펴보면은 예족이 아마 그 초기에 먼저 선주민으로서 그러니까 맥족보다 먼저 당시의 농경 생활을 영위해 왔던 민족이고 부족 정도 되고 맥족은 어떤 유목적인 기질을 가진 이주민이었을 것이라고 지금 추측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지금에 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 홍산문화 일대를 보면은 굉장히 척박한 지역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바다도 있고 아래로는 산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넓은 평야도 갖추고 있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하고 목축과 더불어 수렵 그러니까 그때 다 가능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다시피 홍산문에서 옥이 많이 납니다. 옥은 바닷가 근처가 아니면 물과 가까운 곳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경제적인 기반이 빨리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지 않았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전에 있었던 지금 추측하기를 고아시아족이라고 많이 추측하는데 이러한 홍도 계통의 종족을 흡수해서 보다 넓은 문화 기반을 만들면서 그 민족의 주류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럼 예맥족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이 이제 부여사라든지 고구려사에 보면은 논란이 많이 되지만 맥족과 예족이 그 연합한 것 혹은 맥족이 중심이 되고 나중에 예족이 연합해서 부여라든지 고구려를 이루는데 중심 세력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떤가라고 보면은 배달국 후에 고조선을 이루는 중심 세력은 지금 자료를 보면은 한족과 더불어 이러한 예맥족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시에 홍산 문화의 중심지에서 어떤 문명을 개척하였기 때문에 배달국가 후에 고조선을 이룬 중심 세력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부족과 어떤 그 성격에 대해서는 문화에 대해서는 홍산 문화와 연결돼서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산동 일대를 중심 무대로 삼은 동이족인데 이 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삼은 동이족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가 이 요령 지역보다는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복희라든지 신농이라든지 아니면 치우 이런 자료들은 다 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동이족의 조상들이기 때문입니다. 동이족은 그 산동 일대 동이족이죠. 초기에는 구려라는 명칭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치우 천황 때 이르러서는 그 명칭이 치우족 혹은 삼묘족은 묘만족이라고도 불리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그 삼고시대에 동북 지역에는 화하족과 동이족, 묘만족 등 세 개의 부족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동이족과 묘만족이 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무대를 삼은 그 동이족과 연결되는데요. 동이족은 그 산동 지역에서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영역을 확대해 갑니다. 그래서 산동성 북부에서 만주 지역, 한반도 그 이후로 일본까지 이루고 서쪽으로는 하남성 지역으로 또 남쪽으로는 안이성까지 연결되고 동쪽으로는 바로 바다와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바레만 일대를 중심으로 거주했는데 광범위한 지역에 거주한 현상이 자료를 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볼 때 동이족을 대표하는 인물로 우리가 그 기록에 나와 있는 사람은 바로 복희와 신농과 치우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복희와 치우와 신농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복희는 주역의 창시자고 인류 문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우주의 실체와 변화 원리를 알 수 있게 한 인물로서 인류 문명의 아버지임과 동시에 배달국의 인물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하나 대표적인 인물로 의학과 농경의 창시자로 불리우는 것이 신농입니다. 신농은 당시에 천수라는 지역에서 있다가 강수라는 땅에서 성장했는데 그 지역의 땅을 따라서 강씨라고 불렸습니다. 강태공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인물이 그 치우입니다. 치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동이의 대표적 인물이면서 묘만족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치우가 중원을 개척하여 넓힌 뒤에 그 땅을 청구국이라고 이름하였는데 그 중심은 지금의 산동성 지역입니다. 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동이족은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넓은 지역, 중국의 동해안 일대라든지 바레만 일대, 한반도 북부에 이르기까지 거주하면서 동이 문화권을 형성하였습니다. 적어도 바레만을 끼고 도는 동북지방, 그러니까 바레만을 끼고 온 동북지방은 지금의 산동성, 요령성 지방은 동이 문화권이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동이족은 중국 대륙의 주요 지역에서 활동했고 동이족에서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위대한 지도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여러분에게 그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동이의 개념, 동이 문화, 동이의 의미 변화, 동이족의 활동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개념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홍산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 거의 요령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이 문화의 성격이 무엇이고 이것이 동이족의 발달, 문명 발달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그 발자취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